북중러 3국 정상이 중국 전승절 행사를 통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입니다. 북중러 연대 움직임 속에 이재명 대통령은 9월 중순 유엔 총회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특검 수사와 검찰개혁 등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보도도 해드렸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첫 다자 외교 대비 무대 중국 전승절 참석을 위해서 방중길에 오른 상황입니다. 가장 관심 갖는 것은 김정은, 시진핑, 푸틴의 3자 회담 성사 가능성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일단 세 국가의 정상들이 한 무대에 이제 한 프레임 안에 담기는 것까지는 뭐 예상된 수준이긴 한데 그럼 구체적으로 정상회담까지 있을 것이냐. 오늘 국정원의 이 국회 이제 정보위와 관련한 보고 내용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까지는 아직 높다라고 이제 예상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국회에 또 보고를 한 측면이 있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북중러의 어떤 결합 속의 가장 핵심은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 외교 무대에 사실상 첫 데뷔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핵 보유를 한 어떤 불량 국가에서 이제 정상 국가로 본인들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동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또 어떻게든 중국은 미국을 견제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이해관계가 또 중국과는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북미 대화가 과거에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성공됐을 때 그때 중국의 역할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고 반드시 그 지렛대로 활용해야 되는 측면이 또 북한으로서는 놓인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포석 속에 이런 다자 외교 무대에 대비하는 측면의 의미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3자 회담의 성사 가능성.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중일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전 정부에서도 그게 굉장히 문재인 시절에는 뭐 아니었고 가까워지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이것이 혹시 균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의외로 이번에 방일 그다음에 방미 그 통해서 오히려 좀 더 그거는 무너질 경우가 안 생길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북한 김정은이 중국에 가는 건 매우 큰 의미가 있고 지금 북한은 잘 아시다시피 북중러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런 밀접한 모습을 보이면서 신냉전이라고도 보일 수 있는 이 시대에 이쪽 그 동아시아 안보 체계가 어떻게 지금 재편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상징적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세 명이 만약 만나서 네. 그 회의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더 의미 부여가 가능할 테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첫 다자 외교 대기 무대인데 보니까 북한은 보통 만난 다음에 방송에 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출발하는 시각부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좀 변화의 시작 이렇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식으로까지 그 내부에 신속하게 그 상황을 타전을 했냐면 김정은이 탄 그 전용 열차가 지금 국경을 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사실 보도하는 거는 말씀 주신 대로 북한에서는 이런 이제 외교 무대가 있으면 사후에 그것도 시간이 좀 지체된 이후에 이제 자국 주민들에게 이 알리는 것이 통상의 예였는데 지금 상당히 이례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부에 알릴 동인이 김정은 체제에서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대외적으로도 북한이 하나의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다자 외교의 첫 무대라는 점을 상당히 내부에서도 의식하고 있는 행보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또 자국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 파병을 한 부분이 이 자국 내에서는 좋지 않은 여론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연일 이제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내치용으로도 이런 외교 무대에 이제 본인들이 데뷔전을 갖는 것을 하나의 정치적인 활용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변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정세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북한에 굉장히 유화적인 그 제스처를 많이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거는 굉장히 냉담한 그런 반응들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대응하듯이 마치 보란 듯이 김정은 그 위원장의
방중 관련된 이 내용을 실시간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미래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예전엔 안보 문제, 그러니까 안보 문제가 아니고 안전 문제 때문에라도 이런 거를 좀 보여주길 꺼려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대놓고 홍보하듯이 하는 것을 보면은 좀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뭐 평화는 외치고 있지만 사실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제 정세는 굉장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냉전이라고 불려질 만큼 굉장히 가혹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그 행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승절에 참석을 하는데 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가장 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국정원에서도 두 사람의 조우가 있더라도 이게 유의미하거나 어떤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스치듯이 만나거나 어떻게 보면 짧은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자리 정도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이 러시아와 어떤 그 중국 또 북중러의 그 관계 속에 지금 중국의 여러 포석을 보면 지금 초청 국가들을 보면 인도도 있고 이란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반미 전선을 뚜렷하게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제 대리인으로서 우원식 의장이 가게 되는데 아마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 참석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라고 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의사타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원식 의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게 된다고 해도 이제 깊은 대화까지는 가지 못하고 짧은 대화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국정원이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좀 전달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생각한데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 얘기 만약 한다면 뭐 그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짧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김정은과 이제 푸틴은 어디에 앉는지가 그 위치 배치도가 나왔잖아요. 시진핑의 오른쪽 왼쪽에 이제 서기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북중러의 그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지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원식 의장 관련해서는 배치도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너무 가깝게 앉지 말라라고 이제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면 아직까지도 어디에 이제 배치가 될지는 좌석이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84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해서 기조 연설하고 또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도 직접 주재를 합니다. 뭐 민주주의 위기 극복 과제 관련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하나는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했던 페이스메이커 이 부분에 대한 즉 북한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예상 듣습니다. 그러니까 의제로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젠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회복 과정의 한 축을 이루고 또 한반도 문제 그리고 비전과 그 향후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거기야말로 유엔 무대야말로 193개의 회원국이 있기 때문에 최대 다자 외교 무대거든요. 거기에 대한민국의 비전을 아마 선포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계엄을 겪었습니다. 극복을 했다라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정부가 이제 바뀌게 된 그 과정 속에 사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난간에 부딪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도 국격이 하락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외신들도 굉장히 많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고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바뀌고 유엔이라는 하나의 무대 속에서 바뀐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정상을 회복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좀 강조하는 그런 연설을 할 걸로 예측되는 부분이 있고요. 짚어주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의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대북 관계를 논의하는 그 틀거리였던 거죠. 거기서 이제 피스메이커, 이른바 페이스메이커 논의가 나왔는데 이 북한과의 통제 그리고 북한 관계를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 유엔의 어떤 여러 협조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북한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가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 새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의 놓인 또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어떤 견제 내지는 어떤 긴장 관계 속에 완전한 주도권을 갖기는 또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여러 국제사회의 또 협조 그런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 문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내놓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국제사회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도 굉장히 주된 그런 토픽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둘 다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역대 첫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한다. 근데 이게 사실 그 의장 그 회원이 15개국이고 이게 매달 한 번씩 하고 알파벳 순서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9월에 하는 것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해가지고 R이기 때문에 이제 9월에 하게 되는데 그것을 마치 대한민국을 크게 배려를 해서 자기네가 역대 첫 의장국으로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얘기를 뭘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용에 더 충실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아마 뉴욕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두 번째로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죠. 여기서 어떻게 짧게나마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너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정식 정상회담까지 이뤄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주류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정상회담이라는 표현 대신 정상대면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원식 의장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여러 정말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한 공간 안에 여러 협의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비교적 근래에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금 어떤 정상회담을 격식을 갖추고 형식을 갖춰서 하기에는 의제 세팅이나 아니면 형식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율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 말 그대로 언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정상 대면 정도로 그래서 다시금 그 신뢰관계를 상호간에 좀 더 확인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 있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면. 짧게는 있을 수 있으나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때도 그렇고 보면 유엔을 그렇게 중시 생각하시는 분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엔 그 회의 때 그 UNG를 중심으로 해서 총회 때 여러 정상들과 외교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나더라도 굉장히 반갑게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정도. 그것도 외교적으로는 저희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주제를 돌려서요. 오늘 내란 특검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자택, 의원실, 원내대표실, 그리고 당시 원내 부대표였던 조지현 의원, 당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강하게 반발을 했더라고요. 이재용 위원장께서는 오늘 압수수색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거를 오늘의 압수수색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압박, 특히 야당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는 이 압수수색이라는 걸 통해서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추경호 대표 같은 경우 전 대표죠. 그 당시에 어떤 그 메시지가 오갔냐는 국민적 관심이 될 수도 있고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자택과 사무실, 의원실까지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압수수색을 하는 거는 결과물이 별로 좋지 않았던 압수수색들을 기억을 해보면 결국에는 야당 압박용, 그다음에 망신 주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글쎄 그분도 그 메시지를 문자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까지 언론에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분까지도 그렇게 압색을 해야 됐는지 지금 전반적으로 전에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당사도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고 많은 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영장 청구를 하고 있고 큰 느낌에서는 아무리 봐도 그 문재인 정부 초기 시절에 있었던 적폐청산
시즌 2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예. 야당 압박용 망신 주기 압수수색이다. 이런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특검이 망신 주려고 영장 청구했으면 법원이 기각시켰을 겁니다. 증거 없이, 혐의 없이, 구체성을 띄지 않고 그냥 정치적인 공세로 접근한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리가 없는데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로 입건이 돼 있죠. 왜냐하면 계엄의 당일, 계엄이 선포된 지 거의 직후 그날 밤에 11시 22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1분 동안 통화를 합니다. 그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계엄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취지였다라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사정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군이 헬기가 늦게 뜨고 이래서 이 국회에 도달하기가 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국회로 모여들면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자 힘을 모으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전화 받고 추경호 원내대표 어떻게 했습니까? 이리로 가라, 당사로 가라, 본청에 가라, 어떤 본회의장으로 가라 계속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특검 입장에서는 혼선을 주고자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국회 계엄 해제가 안 되도록 의도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또 계속 본청에 있었거든요. 의원들에게 당사로 가라고 했을 때도 본인은 국회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만 통화했던 게 아닙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도 통화를 했거든요. 지금 그리고 조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로 입건되진 않았습니다만 왜 영장이 발부됐냐.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날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건 언론에 이미 알려졌던 내용인데 본인 해명에 따르면 지역구 다음에 있을 행사에 대해서 논의했다는데 믿기 어렵습니다. 계엄이란 그 중차대한 상황에서 어떤 지역구 행사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했다? 그건 믿기 어렵고 또 한겨레 단독 내용입니다만 그때 그 시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과 언제 통화했느냐. 계엄이 선포되기 5시간 전에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조지현 의원은 대통령실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찐윤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조지현 의원과 통화한 이후에는 누구와 통화를 했느냐. 계엄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그런 사람들과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그 한 복판에 있는 분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예, 이렇게 특검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정조준을 하면서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에게도 이제 수사가 확대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그 특검의 행태라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무가내 무자비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추경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신분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이미 벌써 언론에 나왔듯이 대통령과 통화를 1분 정도 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사후고 그 내용마저도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의원들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삼고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나왔던 해명들을 들어보면은 시간대를 보면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를 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그렇게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계엄 해제 시에는 오히려 본청으로 와서 의총을 하자라는 것을 본인이 요구를 했고 그거는 이제 문자나 이런 거는 남아있지 않겠어요? 게다가 본인 스스로가 왜 그럼 본청에 있었냐? 원내대표실이 본청에 있어요. 우리는 당사의 원내대표는 보통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당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특히 원내에 있는 분들은 다 본청에 있는 게 한 90% 거의 100%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있었겠죠. 그런데 그 1분의 그 통화 내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지시를 했다거나 하나 그런 것들이 다 문자로 남아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집도 압수수색하고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고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거기에 압수수색하려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본인한테 요청해서 핸드폰 잠깐 빌려달라 그러고 핸드폰에서 그 당시에 나왔던 오고 간 메시지들 체크를 하면 되고 또 그 메시지를 받은 수많은 의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 받아내면 추경호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는데 그리고 굳이 압수수색이라는 모습을 띄워야 됐는지 이거는 누가 봐도 보여주기식 압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네. 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악몽 같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 발언을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기현 판사의 행태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사법부가 사실은 단초를 제공을 했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갖다 판단을 먼저 하고 그 판단한 후에 그것이 위헌이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판단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하겠다. 수틀리면 재판부도 바꾸겠다. 한마디로 악몽 같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발상입니다. 국회가 이런 식으로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면 국민들은 재판부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결정이 곧 법이고 헌법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독재의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내란 특별재판부와 무제한 특검법 추진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네, 내란 특별재판부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는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도부가 내란 특별재판부의 추진을 이제 공식화 좀 있으면 공식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법안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현실적인 문제는 있어요. 이미 내란 범으로 해서 구속 기소가 태반이 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란 특별재판부로 이송을 할 것인가? 그럼 더 지체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지금 오늘 정말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했다고 했을 때 그럼 소급해서 적용해야 될 것이냐? 이게 논의의 지점이 법률적으로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 다만 이 큰 틀과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결의안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정치적인 구호로 가져가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공감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위헌 위법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해외의 입법례나 그럼 가동됐던 부분 우리 역사에서도 있었었고요. 그렇다면 뭐 전범이나 어떤 정치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사안들이 있어요. 지금 현행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는 이를테면 카테고리별로 이게 전담 재판부는 있습니다. 뭐 회생 파산, 특허, 뭐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재판부가 있지만 한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 재판부를 만들 수 있는 근거 법률은 지금으로선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란이란 건 기본적으로 지금 실패해서 그렇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봐야 됩니다. 군을 끌어들이고 입법부를 통제하고 비상 입법기구의 예산안까지 마련할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어요.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 치밀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란이란 건 기본적으로 총뿌리를 국민들한테 들이댄 거예요.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건처럼 그냥 전자배당해가지고 A에 대해선 저기 재판부에, B에 대해선 저기 재판부에 논리적 정합성이 없어요. 이건 큰 통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김건희 씨의 뭐 집사 다 구속 기소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뭐 내란은 아니지만 좀 지연 말단적인 역할의 그런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람들도 구속 기소가 되는데 국정 운영의 2인자인 한덕수 전 총리 안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리 다툼이 있다. 뭐 내란의 우두머리의 방조인지 아니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인지 그런 법률 그 어떤 쟁점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게 본질적인 사안인가 이 내란이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서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어떤 입법적인 보완을 논의해봐야 된다라는 그 대전제에 동의가 되는 바가 큽니다. 네, 국민의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병기 대표의 말 속에서 왜 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를 뱉어버린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 담겨져 있다. 우리가 지금 인민재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아까 저기 화면에서 얘기를 했지만 자기네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봐 그게 우려가 돼서 이 재판부를 신설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위헌성도 있고 위법성도 있다고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이런 법의 집행이 필요하고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일단 본인들이 그렇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에 냈던 그 탄핵까지도 누군가 나중에 나와서 이건 잘못된 거다. 그 당시 잘못된 결정을 한 거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것을 했기 때문에 이건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의 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본인들은 4년 정치인인데 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탱하고 다듬고 계속해서 수정해오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질서를 찾으려고 했던 이 법 질서를 단순간에 깨버리려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계속 나온 얘기가 위헌 위법 소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대법원에서도 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이 진행이 돼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이제 박찬대 의원이 당권 그 경쟁 중에 내란 특별법을 입법 발의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추천을 하는 부분이 정치권으로 이제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럼 사법, 이 상권 분립에 대해서 이 추천 권한이 국회에 있으면 뭔가 이게 영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은 좀 배제가 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논의는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주진우 의원이 제기하는 것처럼 특별재판부 위헌이다. 왜냐하면 뭐 추미애 위원장이 재판을 하겠다는 거고 뭐 이런 취지로 SNS 글인가를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법조인이라면 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재판을 받을 권리는요. 공정한 재판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지만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예요. 현직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편향성을 가진 변호사가 들어간다거나 정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건 반위헌적인 거예요. 그렇게 입법 내용이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이거 제도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면요. 어떻게 그런 제도가 외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과거에 운영된 전례가 있겠습니까? 이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되는 문제지 위헌 위법이라 한 발짝도 못 된다. 이 논의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찬대 전 대표 후보는 본인 대표되기 위해서 그 법안 발의했다고 모든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불필요한 법안이었고 해서는 안 된 법안이었고 지금 그걸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지나가던 모두 웃을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은 검찰개혁안 추진에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쟁점은 당정이 의견차를 보였던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을 행안부로 하느냐 아니면 법무부로 하느냐인데 이 각각의 방안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여쭙고요.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행안부로 옮기게 되면 왜냐하면 중수청의 기능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가져가게 되면 행정안전부는 지금 경찰을 통할하지 않습니까? 법무부는 검찰을 좀 통할하는 부분이 있고 예. 그러니까 이 수사 기소 분리로 해서 수사를 검찰로부터 이제 다 가져오는 부분과 관련해서 행안부로 옮기게 되면 중수청의 기능을 다시는 검찰 개혁에 어떤 뭐랄까요 반동이랄까요 이제 원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심해도 된다. 그 가능성은 거의 낮아진다. 그래서 지지층과 민주당 의원들이 행안부로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좀 많이 내는 측면이 있고 네. 그런데 검찰은 지금까지 법무부와 조율하면서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행안부로 옮기려면은 제도적인 정비나 시간, 논의는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있던 곳에 두는 것과 완전히 바꾸는 것은 또 차이가 있으니까요. 또 행안부가 굉장히 비대해진다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확정짓지 못하고 좀 유보적인 입장인데 예. 장단점이 매우 뚜렷하고 그렇다면 어떤 제도적인 효율성과 생각을 해가지고 법무부에 그냥 둘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원상회복을 원천 차단을 하고 비대화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안부로 가져오는 것이 맞을 것인지 이 논의는 이제 첫 발을 뗀 셈인 것 같습니다. 네,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재용 위원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어떤 그 부처로 가는 것도 물론 나중에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중수청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법조계에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중수청을 가면은 이제 검사가 아니고 수사관이다. 뭐 이 얘기를 하던데 그럼 어떤 검사가 가겠냐. 근데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고 지금 중수청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는 검사들의 수사 그 능력과 그 경험 고스란히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무슨 그 검찰 개혁이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중수청을 무리하게 지금 신설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금 반발도 나가 있고 우려도 나와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실과 지금 여당이 서로 그거에 대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빠르게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뭐 검찰을 통해서 정치권이 굉장히 뭐 힘들었다라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동의할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받을 국민들은 누가 지금 생각해주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